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중세역사, 중세교회사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크게 4명의 이정표를 세워서 살펴보고 있죠. 자, 유스티니누스, 샤를마뉴, 그레고리우스 7세, 이노센트 3세, 2명의 황제와 2명의 교황이 그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충 이 정도 언저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아비뇽 유수,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져서 교황이 프랑스 왕의 주구, 속된 말로 계로 전락하는 과정 살펴보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는 이 필립 4세와 최초의 아비뇽 교황인 이 클레멘스 5세가 주도한 이 성전 기사단의 몰락에 대해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제 십자군 시대의 성전 기사단과 함께 쌍두마차였던 이 병원 기사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병원 기사단의 변신은 무죄란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48년부터 이미 이 병원 기사단은 존재했습니다. 십자군 운동 전이었죠. 하지만 십자군 운동과 함께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후 점차 전사 집단으로 변모하게 된다. 자, 원래는요, 이탈리아 상인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자, 이것은 이제 프랑스의 그 기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성전 기사단과 그 출발부터 좀 다름을 알 수가 있죠. 이 최초의 목적은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이탈리아 그 아말피에 가시면 그 바로 밑에 살레르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럽 최고의 의과 대학이 있는데, 자, 중세 때부터 굉장히 의학으로 발달한 대학이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의사들이 이곳에 파견이 되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게 이제 애초의 목적이었어요. 이곳에는요, 이교도를 살해하는 그런 것들이 뭐 강령에 없었습니다. 성전 기사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교도는 이제 개종 절차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바로 죽이는 그런 강령이 있었죠. 자, 이 병원 기사단의 원래 명칭은 성 요한의 예루살렘과 로도스와 몰타의 주권 군사 병원 기사단. 너무 길죠? 그래서 성전 기사단은요, 줄여서 그냥 영어로 템플러, 그리고 이 병원 기사단은 호스피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성요한 기사단, 로도스 기사단, 몰타 기사단, 병원 기사단, 구호 기사단, 전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병원 기사단의 다른 명칭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군사단체가 아닌 구호와 봉사 목적의 NGO 단체로 탈바꿈, 변신을 해서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다. 자, 한때 이 몰타를 지배했는데요. 이 몰타 정부에서 영토를 떼어주려 했어요. 만약에 이게 성사됐다고 하면은 지금의 교황청과 같은 모델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성사되진 않죠. 자, 교황청도 이탈리아라는 국가 안에 작은 교황청 국가가 있는 것처럼 몰타 그 안에 이제 바로 이 병원 기사단이 존재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성사되지 않았다. 최초의 600년도, 서기 600년에 예루살렘에 설립된 성지순례원은 이 순례자들을 위한 병원이 그 시초였다. 그리고 의료 활동을 통한 이 구호 활동을 담당했는데, 자, 1차 십자군 때에도 처음에 이제 의료 업무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성전 기사단은 이 보활, 성전과 전투가 없으면 존재의 가치를 잃고 사라지게 되죠.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 기사단은 전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그 목적인 의료 봉사로 돌아가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1113년 교황의 명으로 기사단이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 방어를 위한 어떤 소극적인 전투에 국한되어서 전투를 했죠. 자, 이후에는 이제 성지순례원은 순례자들을 경호하는 것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점점 거대한 군사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 당시 성전 기사단과 함께 주력으로 이슬람과 접전을 펼치게 되죠.
그 복장은 검은색 겉옷에 그려진 흰 십자가가 상징인데, 이 성전 기사단은 흰 겉옷에 어때요? 빨간 십자가. 어때요? 성전 기사단은 흰 겉옷에 빨간 십자가. 그리고 병원 기사단은 어때요? 까만 겉옷에 흰 십자가. 자, 요것은 이제 독일의 튜턴 기사단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시대의 3대 기사단 하면은 성요한 기사단, 템플, 성전 기사단, 그리고 독일의 튜턴 기사단, 요 세 개가 바로 3대 기사단이 되죠. 자, 초기에는요, 신앙심으로 참여하는 귀족들이 많았고, 이후에는 이제 물려받을 영지가 없는 차남이나 삼남, 그러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귀족의 자제들이 참여하면서 계속 명명을 잇게 되죠. 자, 십자군 전쟁 당시 난공불락의 요새인 크라크 대 슈발리의 이 요새를 끝까지 사수하면서 굉장히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누르아딘의 공격, 그리고 이슬람의 영웅인 살라딘의 공격 모두 막아내죠. 자, 이 요새가 바로 무슬림의 목에 걸린 가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 이 요새 한번 볼까요? 천의 요새 같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딘가? 지금의 시리아 여기에 바로 크라크 대 슈발리의 요 성체, 여기를 바로 병원 기사단이 계속 지키고 있었다. 자, 바로 이슬람의 심장부 안에서 바로 십자군 성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어때요? 무슬림의 목에 걸린 가시다, 이렇게 평가받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271년 이제 맘루크 왕조의 술탄 바이바르스에 의해서 함락이 되죠. 자, 그는 이제 이 성체 함락을 위해서 약간 편법을 쓰는데, 보헤몽 1세, 그 지역의 영주의 편지를 위조해서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마치 이제 더 이상의 승산이 없다, 항복을 권유하는 내용의 어떤 그 보헤몽 1세 편지를 위조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성 안에 보냈고, 결국은 이제 그들이 이게 보헤몽 1세 뜻인 줄 알고 성문을 열게 된다. 자, 1291년 이제 성지에 남아있던 마지막 요새 도시인 아꼬가 함락이 됩니다. 성지의 영토를 모두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 키프로스로 밀려나게 되고요. 병원 기사단은 이후에 비잔틴 제국의 영토인 로도스 섬을 빼앗아서 그곳을 거점 삼아서 계속 항전하게 되죠. 자, 최전선에서 이슬람과 맞서는 성체로서 이 병원 기사단은 큰 역할을 수행하는데, 나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성전 기사단이 완전히 이제 박살나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재산의 상당량이 이곳, 즉 병원 기사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각지에 지부가 만들어지면서 확대되는 거죠. 자, 쌍두마차였던 성전 기사단, 병원 기사단, 운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 성전 기사단은 완전히 대박살 났다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이 병원 기사단은 그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되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 즉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자, 이 병원 기사단은요, 여기에 반발해서 1세기 동안 이 오스만 투르크 선박에 대해서 무차별 해적질을 감행하게 된다. 자,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자, 로도스 기사단 어떻습니까? 원래 병원 기사단이 성지에 있다가 어때요? 키프로스를 거쳐가지고 로도스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여기.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몰타로 가게 돼요. 몰타. 그래서 로도스 기사단, 몰타 기사단, 뭐 병원 기사단, 다양한 명칭 있는 것도 다 그런 거고요. 이 로도스 기사단 시절에 어때요? 여기서 나오는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오스만 터키, 이게 다 이제 오스만 터키 제국이잖아요. 자, 여기서 나오는 그 오스만 터키의 해적 그 선박들을 전부 무차별 해적질을 하면서 계속 이제 괴롭힌다. 자, 나중에는 어때요? 술탄, 이 공주의 유모를 납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이 공주가 아버지 술탄, 즉 메흐메드 2세죠. 아버지 술탄에게 이 병원 기사단, 제발 혼 좀 내주세요. 응징해주세요. 간청을 하게 돼요. 자, 이러면서 1480년, 자, 1차 로도스 공방전이 발발하게 된다. 이 로도스 섬은요, 요충지라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게도 상당히 골칫거리였는데, 자, 1480년, 마침내 메흐메드 2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했던 그 정복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메흐메드 2세가 이 작은 섬, 어때요? 로도스 섬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되죠. 이 콘스탄티노플 성벽이 신무기였던 대포에 무너지는 걸 보고 이 대포에도 견디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하게 병원 기사단이 이제 로도스를 이렇게 요새와
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 군대에 당시 연전 연패하던 유럽은요, 로도스 기사단의 승리에 엄청 열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사 단장은 나중에 교황에게 추기경 자귀를 받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가 1522년 제2차 로도스 공방전이 벌어진다. 그것은 바로 술탄 슐레이만 때 이루어지는데요. 자, 인해 전술로 거의 10만 병력 그리고 함선 300척이 동원된 작은 섬 하나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이제 병력이 동원됐다. 수비 측에서는 고작 기사단은 700명, 주민 7,000명이 싸우게 되죠. 자, 이들은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베네치아 등 기독교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당시 신항로 개척에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은요, 왕권 강화에 올인하고 있었고요. 이 베네치아는 오스만 투르크와 줄타기 외교 중이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게 되죠. 결국 로도스 섬에 있던 이 병원 기사단은 1년치 식량과 무기를 비축한 상태에서 6개월간 수성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기사들은 거의 일당 100 수준의 수준급 기사들이었죠. 이들은 각종 무기에도 능하고 심지어 총도 잘 다뤘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들이 엄청나게 잘 지켜냈기 때문에 오스만 투르크 측에서 사상자가 계속 속출하게 되죠. 술탄의 친위 부대인 예니체리 군단도 피해가 엄청났는데요. 나중에 양측 모두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슐레이만이 파격적인 조건의 항복을 이제 정합니다. 자, 기사단은 무기를 가진 채 섬을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로도스의 주민들도 해치지 않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도 보장하겠다는 게 엄청난 파격적인 조건이었던 거죠. 자, 소수의 기사들은요, 결사항전을 주장했지만 단장이었던 릴라당은요, 이 관대한 항복 조건에 동요하는 이 주민들의 뜻을 결국 막지 못하고 성문을 열고 이들은 탈출하게 됩니다. 술탄 슐레이만은요, 자신의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용감하고 훌륭한 노인을 거처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건 정말 서글픈 일이다 라고 말했다죠. 그 훌륭하고 용감한 노인이 누군가? 바로 병원 기사단장인 릴라당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 기사단장인 릴라당도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푼 28세의 술탄을 진정한 기사라 칭송을 했다고 하네요. 자, 하지만 교황과 기독교 왕국을 향해서는 원망을 이제 쏟아냈는데 왜냐? 애타게 바라던 구원병을 아무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1523년 1월 1일 병원 기사단은 이 술탄 슐레이만이 제공한 배 50척을 타고 명예롭게 당시 베네치아령이었던 크레타 섬으로 이주합니다. 자, 훈훈하게 끝날 이 싸움을 양측이 이렇게 처절하게 싸움을 벌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로도스 섬이 갖고 있던 전략적 가치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에도 이 코앞에 있는 로도스 섬을 정복하지 못한 오스만 투르크는 그동안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소수의 병원 기사단이 고작 7척의 함선으로 신출귀몰한 해적 활동을 하는데도 그동안 속수무책이었다. 자, 이 로도스 섬을 결국 정복함으로써 오스만 투르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앓던 일을 뺀 격이었다는 것이죠. 이 로도스 공방전은요, 이후 유럽의 권력과 이 무역 지도에 큰 변화를 초래했는데요. 자, 번영하던, 잘 나가던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은 이제 교역 루트가 막히면서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이제 부상하게 되는데 바로 지중해를 떠나서 대서양을 무대로 이제 활약을 펼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자, 군사기술, 정치 구조에도 이 로도스 공방전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당시 이 대포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유럽 각국은요, 이 포병 양성을 위해서 과학 투자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상비군 체제 도입을 서두르게 되는데, 자, 그동안은 필요할 때 귀족의 기사를 소집하던 요 근대 이전의 동원 체제에서 이제는 이제 국왕이 직접 통제하는 상비군 제도가 확립되었다. 자, 이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왕권 강화로 이어지고요. 자, 더 나아가서 근대 국가 출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로도스 섬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섬에서 벌어진 이 두 번의 전투, 이 전투는요, 잘 보이진 않지만 일종의 역사의 전환점이 된 나름 중요한 전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후 이제 이 로도스 기사단은요, 방랑생활을 하다가 1530년 어디로 가는가? 당시 합스부르크 스페인 왕이면서 또 합스부르크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의 배려로 몰타 섬을 거점으로 다시 또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몰타 섬. 자, 이탈리아가 있죠. 그리고 시칠리아가 있고 여기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여기 지역 몰타, 여기 이제 크게 본 겁니다. 몰타. 수도가 발레타이죠. 발레타, 몰타. 우리 성경 사도 바울의 그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멜리데 섬 추장을 만나서 그 추장의 아들을 고쳐준 이야기, 이런 것들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몰타로 옮기면서 이제 기사단 이름은 몰타 기사단이 된다. 자, 이들은 형식적인 조공으로서 해마다 몰타산 매 한 마리를 카를 5세 황제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로도스에 비해서 여러모로 열악했어요. 대부분이 바위였고 토양 또한 척박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바위가 많은 환경은 군사적인 목적에서 수비에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게다가 이 지역은 로도스와 맞먹는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이미 지도에서 살펴본 대로 시칠리아와 북아프리카의 중간에 위치했다는 거예요. 시칠리아와 북아프리카 중간에 딱 위치해가지고 서지중해와 동지중해 그 사이에서 이제 해적질을 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들은 역시 오스만 투르크를 상대로 해적질로 어그로를 왕창 끌게 됩니다. 당시는요, 슐레이만 대제의 치세 말기였고, 이 몰타가 본토와도 거리가 멀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1564년 이들은 오스만 투르크 황실의 선박을 납포해서 몰타 항구에 짠 하고 전시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술탄에게 엄청난 치욕이었겠죠. 자, 그래서 1565년 몰타섬 공략에 총력을 이제 쏟아붓는데 실패하게 되죠. 슐레이만 대제는 결국 노발대발하고, 자, 내년에는 내가 직접 출정하겠다라면서 이 작은 몰타섬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1566년 하지만 슐레이만 대제는 헝가리 전역에서 무리한 출병을 통해서 결국 합병증을 앓고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몰타섬 공략은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된다. 당시 이 몰타섬을 지켜낸 그 단장 드라발레트는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고요. 그는 새로운 요새를 만들고 이 요새의 도시가 나중에 발레타로 명명이 되는데, 여기가 바로 오늘날 몰타 공화국의 수도이기도 하지요. 자, 1571년 이제 레판토 해전, 자, 기독교 세력 연합군과 자, 오스만 투르크 해군이 자, 레판토 앞바다에서 한판 붙죠. 거기서 이제 주력군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 몰타 기사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기독교 연합군이 오스만 투르크를 격파하게 되죠. 이후에 이 몰타 기사단은 해적 행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베네치아, 나폴리와 같은 기독교 국가도 가리지 않고 해적질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몰타 해적단으로 불리면서 점점 이제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되죠. 그리고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의 일환으로 이 몰타를 점령하게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나폴레옹이 함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가는 길이라 잠깐 쉬었다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속여가지고 아무 저항 없이 군대와 함께 상륙한 이후 통수를 치고 정복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나폴레옹이 영국과 전투에서 지죠. 2년 후 영국이 이제 몰타 섬을 프랑스로부터 빼앗습니다. 몰타 기사단장은 영국에게서 반환 요청을 하지만 영국은 거절합니다. 자, 그리고 1834년 로마에 정식 기사단 지부가 만들어지면서 이 병원 기사단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군사적인 면은 탈피하고 원래 본분이었던 이제 의료 활동과 같은 이 구호 활동에 전념하는 NGO 단체로 거듭나게 되죠. 오늘날 이 병원 기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더 이상 검으로, 그러니까 칼로 싸우는 전쟁은 없으나 평화로운 도구들을 사용해 질병, 가난, 사회적 단절, 편견과 싸워 나가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네요. 과거에는 이
가입 자격이 귀족에게만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다고 하네요. 혹시 뭐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도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성전 기사단의 그 파멸, 또 거기에 대비되어서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이 병원 기사단, 십자군 시대의 쌍두마차 기사단이었던 그 병원 기사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